소통하는 독서 확인하러 갈게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적 이해,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추론적 이유, 어디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가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 뒷페이지 간지, 또 간지 7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사실적 읽기. 사실적 읽기라는 건 글에 있는 정보를 잘 찾아오는 겁니다. 라고 해서 글의 중심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 전개 방식 파악하고 내용을 종합해서 재구성하고 세 번째 거 내용을 종합하고 재구성해라 라는 말은 결국엔 주제 파악해라 이 이야기일 거고요. 추론적 읽기. 추론한다라는 거는 드러나 있지 않은 숨겨진 이면의 의미를 찾는다거나 전제를 찾아내는 거고,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글쓴이의 중심 내용 및 글쓴이의 심리를 파악하고 내용과 심리를 파악하고 요게 더 중요하겠죠?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한다.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것들. 시험 문제에 뭐가 포인트가 맞춰질까는 생각하고 읽자고. 윗 단원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사실적 읽기, 밑줄,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한다. 전개 방식, 사실적 내용을 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전개 방식에는 뭐 있니? 정의,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예시, 이런 애들이 유추, 비유, 이런 애들이 내용 전개 방식이지. 이 중에 뭘 썼을까? 사실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다. 한옥은 어때요? 이렇게 이름이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주출도 아는 것만 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은 여러여러한 걸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을 살펴보면 전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 한옥이라고 하는 대상을 옆에다 써놓을게요. 요거는 분석이지, 분석. 사실적 읽기는 뭡니까?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영혼 없이 글자만 읽지 않잖아요.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밑줄,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거다. 이처럼 글을 읽으면 중심 내용, 주제, 구조, 전개 방식 등이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서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한다. 사실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선 단어, 문장, 문단의 의미의 관계를 유의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중요도를 따져서 중심 내용과 주변 내용 구분하고 선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어법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최종 목적,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잘 글을 읽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글을 읽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73페이지. 사실적 읽기의 개념. 방금 읽었으니까 패스. 지식 더하기라고 해서 보충처럼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단 간의 논리 관계에는 일단 여기는 네모는 해놓죠. 원인과 결과, 두 글자로 줄이면 인과,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주장 근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전제,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 기초가 되는 판단, 논리적 전제와 그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 같은 책에 보면 이런 전제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찾아내는 게 추론적 읽기지. 주지, 중심 내용, 상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가 중심 내용, 뒷받침 내용,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사실적 읽기를 할 때 단어, 문장, 문단 순서로 읽는데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로 넘어가면서
중요도를 평정하여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합니다. 어법에 맞게 잘 재구성해서 주제를 파악합니다. 사실적 읽기를 하려면 이거 중심 화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면 쉽다고.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 앞에 개념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나의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눠서 분류를 해놨네? 종류별로 나누고 있어? 분류별로 나눠놨다라는 건 얘네랑 다르단 얘기지. 그러면 나눠놓은 것들 사이에 차이점에 주목해서 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밑에 설명문이래요. 당연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요. 사실적이고 예시적. 예를 드나 봅니다. 그럼 이미 나오지. 벌써 2개 나왔네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분석, 예시. 반드시 있겠네.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밑줄, 인과, 그래프, 사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의 이해를 돕습니다. 출처가 분명한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서 신뢰성을 높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연구 결과, 신뢰성 높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오케이, 비교도 있네, 비교. 독자의 이해를 돕고 싶어 합니다. 제재 구조도 처음 중간 끝 설명문이니까요. 요즘 미세먼지 관심 많아요. 실제 미세 농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다양한 정보를 주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 전개 방식을 쓰는지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전망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다음 74페이지. 난 줄 알았네. 됐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점은 일단 기준은 크기죠.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 지름에서 차이가 있다. 크기, 입자, 지름으로 구별을 합니다. 미세먼지 작아요? 초미세먼지 더 작아요? 이런 거지. 미리 쓸까? 그래프. 그래프를 활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이해, 도움. 어찌나 친절한 자습서인지 각 문단의 중심 내용 밑줄 그어놨고요. 그러면 꼬불꼬불 밑줄 없는 애들은 누구야? 뒷받침 문장이겠지. 언제부턴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액체 또는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 정의, 동그라미.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밑에다가 씁시다. 문답.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만 건이 되지 않던 미세먼지 관련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 실태. 2014년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2014년 4만 건, 16년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쓸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정의, 문답. 이 정도면 관련 자료 인용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인용은 괄호에 넣읍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대중이 높아진 걸까요? 역시 문답. 미세먼지 PM10의 농도를 살펴보면 20년간 서울의 미세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머!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죠? 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또 쓸게요. 기본적인 통념과 반대됩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꼬불꼬불 밑줄, 그냥 밑줄,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나아진 겁니다.
노력해 왔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쓸까요? 뭐라고? 인과 두 번째 단락에서 인과 쓰여졌지. 미세먼지는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쓸까요? 분류. PM10은 입자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합니다. 정의. 사람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이니까 10배 작아요. PM2.5는 입자 크기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정의. 최근엔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를 보면 점차 감소하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대조. 그러면 중간일 또 옆에다가 쓸까요? 분류, 정의, 대조. 근데 뭐 대조까지 안 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괄호 됐을까요? 옆에 보충 자료에서 딱히 볼 거는 없네요. 다음 페이지 175쪽. 그렇다면 PM에 해당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답.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뭐예요? 미세먼지의 종류를 이야기를 해줄 거죠? 예시입니다. 예시. 먼지가 있어요. 봄철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대표적이죠. 다음으로 해염 입자가 있는데 바다에서 파도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서 조그만 알갱이로 남습니다. 꽃가루도 미세먼지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세 가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PM10에 해당되는 미세먼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에다 정리할까? 자연 미세먼지. 자연 미세먼지의 예로 뭐 있어요? 그냥 먼지. 황사, 괄호 해놓고, 그 다음, 해염 입자, 꽃가루. 크기가 큽니다. 2번 단락 옆에다가는 문답, 예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의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검댕세모.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 네모.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여과강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 양이 줄어들었기는 했죠. 검댕이 외에도 대기 중에 쌓였다가 산성비를 내리는 황산암모늄, 해양 유기물들도 화학 종이 다른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 종류 전부 다 세모 표시하고 있죠. 미세먼지의 예를 쓰고 있었죠. 그러면 세 번째 단락 옆에다 또 다시 뭐 쓸까요? 예시 써야지.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길거리가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정의.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발생 원리. 근데 이렇지 않을까?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떠오르고 우리까지 날아옵니다. 순서잖아요. 과정.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 네 번째 단락이랑 다섯 번째 단락 달라요. 대조.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밖에다가 꺼내면 넣었다가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 생기죠? 추운 날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러붙는 음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음결 현상 동그라미, 요렇게 화살표, 요렇게 화살표, 음결 현상에 대한 예, 5번 단락 옆에 예시.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음결 현상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끊어. 초미세먼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해하다, 유해하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대조. 이 부분이 대조.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 황,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4개입니다. 대표적인 물질. 어떻게 생성해낼까요? 그러면 다음 내용은 초미세먼지 생성해 나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 줘야 되겠네. 원리를. 먼저 이산화, 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만들 때 씁니다. 이산화황 여러 개가 붙으면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이산화황이 황산과 초황산염을 만드는 거네.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훨씬 작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질소화합물 또 따로 세모. 왜냐고요? 6번째 단락 첫째 줄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얘네들 다 따로따로 설명할 거니까. 질소화합물은 서로 대기 중에서 들러붙어서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소,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 암모늄도 있습니다. 암모니아, 세모, 암모니아가 암모늄을 만들어낸다. 화학적 용매로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거쳐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산화, 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자체가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얘네들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료 같은 거. 됐을까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 다음 페이지.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지수는 얼마가 될까요? 핵심되는 단어는 대기오염지수겠지.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퍼 세제곱미터로 몰랐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높다.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라는 건데 WHO에서의 권장하는 10 마이크로그램보다 2배네, 2배. 그쵸? 주의해야 돼. 별거 없어요? 얘네들이 한 말을 뭐 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왜? 정부가 환경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어놓으면 뒤에 게 원인, 앞에가 결과. 그리고 7번 단락 옆에다가 우리는 인과라고 쓸 수 있겠네요. 문제는 2012년 최저점 찍고 원래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역시 문답. 기상조건과 미세먼지 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잘 섞여 굴뚝에서 이산화황이 나와도 바람이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여서 농도가 낮아져. 그럼 생각하겠지. 미세먼지 농도 왜 증가할까요? 우리나라 바람이 잘 안 부나 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살펴보기 위해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내고 농도가 어떻게 변화해 봤는지 계산했는데 20년 평균을 0, 0보다 크면 미세먼지 높았다, 대기오염 심했다. 계산해 봤더니 2012년 제일 낮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바로 윗달라. 12년 이후 최저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8번째 단락은 요거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상술.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해 봤더니 20년차 풍속의 평균을 내고 편차 구해 봤더니 12년의 바람이 제일 세고 이후에 풍속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죠. 부연. 부연이라고 하지 말고 요약이라고 합시다. 요약.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거리 지나면서 막 부채질 하면서 걸어 다니면 되지 않나? 웃어. 기압도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기압 동그라미. 풍속 동그라미.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 사진 겁나 유명한 사진이죠. 2013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만 되어도 마스크 착용 권장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나가는데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빨간색으로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 풍속은 줄어들고 기압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됐을까? 다음 페이지.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에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반면 써야 되겠네. 대조. 저기압일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는 환경이 잘 조성되는 겁니다.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 줬다. 지구온난화도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나무도 온도가 높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기체를 뿜어냅니다. 아까 하지 않았나? 유기기체도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만큼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죠. 유기재료가 쓰여서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8번째 단락 옆에 또 빨간색으로 하나 쓸 수가 있겠네요. 미세먼지 농도 왜 증가합니까? 풍속이 낮아져서, 기압이 높아져서, 세 번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시 원래 페이지.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11번 단락 옆에 지구온난화, 화살표, 미세먼지.
12번 단락은 뭐예요? 미세먼지가 기후에 이렇게 화살표. 1919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자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5년을 머물고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 실제로 관측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 대기 온도가 떨어졌다. 원래 온도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다. 뭐 했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습니다.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12번 단락 옆에다가는 과정. 여러 기후변화 모델에 미세먼지를 넣고 실험해봤더니 비슷한 결과. 미세먼지는 다른 걸로 체크.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 기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됐나요? 뭐 지식 더하기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되고, 뭐 마스크 쓰고 다니라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도 그냥 사람들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닐 것 같지 않냐? 난 미세먼지 심하다고 해서는 마스크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쏘아 올린 5개의 인공위성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로 이동합니다.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을 측정하고요. 우리나라도 측정하고 대기 흐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성을 이용해서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망.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라고 하면서 끝 부분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구예요?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을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왔는지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라면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전망. 이 말이 중요하겠네요. 됐고. 난 나사에서 뭐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계인에 관련된 정보나 빨리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외계인은 있을까? 저도 있다고 봅니다. 79에서 81페이지 빈칸은 채워오시고요. 82페이지 중심 문단과 세부 내용 구분하고 이 자습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중심 내용 단락마다 꼬불꼬불 밑줄 그어져 있었죠? 패스. 이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라는 것들 뭐 전체 틀 확인하시면 되겠고. 됐어. 뭐 요거는 제가 설명해봐야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이 글에 나타난 내용 전개 방식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자. 그렇지. 이게 시험 문제지. 시험 문제지.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눴습니다. 구분이라고 했고 저는 분류라고도 써드렸어요. 뭐 둘 다 맞는 얘기. 비교, 대조, 열거, 인과, 예시 전부 다 있었고 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종류를 열거했습니다의 옆에다가 예시라고 써드렸었어요. 그래서 학교쌤이 열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예시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 시험 문제니까 그거는 시키는 대로 하라 라는 것들. 인과 있고요. 뭐 기타 등등. 그렇지. 필리핀 피나투보산 일어난 화산 폭발 예시. 그러네. 아까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앞으로 잠깐 돌아오셔서 77페이지 12번 과정 옆에다가 예시 하나 또 써놓을 수 있었겠네요. 네. 중요한 얘기 빼먹을 뻔했네. 다시 83쪽으로 돌아오셔서 윗글의 내용을 200자 내외로 요약해 봅시다. 요약해 놓은 거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 84쪽
모든 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 봅시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 다시 우주로 방출이 됩니다. 그렇겠지. 지구, 태양에서 온 에너지 들어왔다가 일부 반사. 이때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을 통과해서 방출되는 양이 지구로 들어오는 양과 평형을 이루면 일정하게 온도.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14도, 대기가 없으면 영하 19도로 떨어져 살기 어려울 거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하지만 적정 수준 넘으면 문제가 된다. 두꺼워지면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해서 평균 기온이 오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이거 과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산화탄소 원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야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화력발전소, 공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용 난방,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도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우리가 숨 쉬어도 이산화탄소 나오죠? 메탄도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도 발생하지만 유기물질이 습지와 같은 습한 환경에서 분해되면서도 많이 발생한다. 오존층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도 온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이 지문은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는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로 쓰이고 에탄올, 가솔린 등 물질을 용해하는 데 쓰이고 스프레이, 분무제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안 써봤겠지만 이렇게 무스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고 그랬었는데 스프레이 써본 적 있어요? 그래요? 프레온 가스는 공기 중에 나온 후 분해가 되지 않아 문제가 돼 대체할 물질이 개발되지만 온실가스의 성격이 커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일들, 사회적 차원에서의 할 일들, 기타 등등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85쪽에 나오는 빈칸도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91쪽까지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놓으시는 게 숙제가 되겠죠. 다음 추론적 읽기 넘어가기 전에